여러분,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건강하셔서 다행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저 재산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려고 하시나? 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딱 1년 전까지만 해도 내 자식들만큼은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칠순 잔치상이 뒤집어진 날 저는 그 믿음이 완전한 착각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제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 아직 제 심장이 뛰고 있는데, 아직 제가 젓가락을 들고 내 생일상 앞에 앉아 있는데, 제 자식들은 상 맞은편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에 핏줄을 세우고 손가락질을 하며 오빠가 얼마나 모시고 살았다고 집을 다 가져가냐. 내가 용돈은 얼마나 드렸는데 그런 소리를 해. 아버지가 누구 손잡고 병원 다닌 줄 알아? 나야 나. 그리고 그 순간 제 큰아들이 상을 엎었습니다. 칠순 케이크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미역국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9을 살면서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면서 그렇게 낮고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이 유산을 나눠 가지려 싸우다가 칠순 잔치상을 엎어버린 이야기. 그 이후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어떤 결말이 찾아왔는지, 자식 믿고 노후를 맡기려 하셨던 분들, 재산은 죽은 뒤에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유언장을 다시 꺼내들게 될 겁니다. 제 이름은 이만복. 올해 70입니다. 경북 안동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논세마직이 딸린 가난한 집에서 5남매 중 넷째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습니다. 중학교 입학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복아, 미안하다. 네 등록금이 없다. 그게 다였습니다. 설명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논 가을 거지를 도왔고 장터 짐꾼을 했고 20이 되던 해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진 거라곤 빈 몸뚱이 하나였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한 일은 건설 현장 막노동이었습니다. 돈을 모아 포장마차를 차렸습니다. 포장마차를 팔아 작은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철물점을 넓혀 건자재 도매업으로 키웠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식이 셋 생겼습니다. 큰아들 재현, 둘째 딸 미선, 막내 아들 재호. 저는 그 셋을 위해 살았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첫돌, 입학식, 졸업식 다 아내 혼자 갔습니다. 그래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돈이었고 저는 그 돈을 버는 게 아버지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재현이 대학 가고 미선이 대학 가고 재호까지 대학 보냈습니다. 셋 다 결혼시켰습니다. 재현이 집 살 때 2억 보탰습니다. 미선이 전셋집 구할 때 1억 5천 썼습니다. 재호 사업 시작할 때 1억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통장엔 사업하며 모은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상가 건물 하나, 예금 3억. 자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챈 문제의 씨앗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67세였습니다.
암이었습니다. 1년 6개월을 싸웠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갑자기 늙었습니다. 몸이 갑자기 늙은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었습니다.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밥맛도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자식들이 교대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재현이는 주말마다 왔고, 미선이는 반찬을 만들어 왔고, 재호는 가끔 같이 자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재현이가 처음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실 때 정리해 두셔야 하지 않겠어요? 유언장이라든지. 나중에 저희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자식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했습니다. 미선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상가 건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나중에 팔면 세금이 엄청나다던데. 재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 사업이 좀 어렵거든요. 아버지가 미리 증여해 주시면 세금도 아끼고 저도 숨 좀 쉬는데. 따로따로 말할 땐 그냥저냥 넘겼습니다. 3명이 한자리에 모이기 전까지는 아내 길 셋이 다 왔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함께 밥을 먹다가 재현이가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끼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요, 저희가 공평하게 나누는 방향으로 미리 정해두면 어떨까요? 아버지도 편하시고 저희도 나중에 복잡하지 않고 공평하게. 그 말이 그 자리에서 뇌관이 됐습니다. 재호가 발끈했습니다. 공평? 오빠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내가 사업 어렵다고 했잖아. 나한테 더 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미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잠깐, 어머니 병간호 제일 열심히 한 게 나야. 그게 반영이 돼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내 기일 제사상 앞에서 세 자식이 재산 분배 비율을 두고 언성을 높이기 시작한 건 저는 상 앞에 앉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 영정사진이 그들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날따라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칠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버지, 칠순은 크게 해드려야죠.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재현이가 예식장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미선이가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호가 손님 연락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너무 서운하게 생각했나? 잔치 당일 예식장 홀에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래된 친구들도 왔습니다. 상이 차려졌습니다. 생선, 갈비, 잡채, 미역국, 가운데 칠순 케이크.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녀분들이 아버지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이가 앞에 나왔습니다.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아버지, 칠순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데 재현이가 마이크를 내리면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감사 편지인가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칠순이 되셨으니 이제 재산 정리를 함께 해드리고자 저희 3남매가 상의해서 초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실 때 정리해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선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근데 그 초안이 공평한 거 맞아? 오빠가 혼자 쓴 거잖아. 재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장남이잖아.
장남이 이런 거 주도하는 게 당연하지. 장남이면 다야? 어머니 간병 내가 제일 많이 했잖아. 그게 반영은 됐어? 재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그럼 나는? 나 사업 말아먹은 거 아버지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안 해줬잖아. 그것도 계산해야지. 내가 사업 말아먹은 게 아버지 책임이야? 오빠는 이미 집 살 때 2억이나 받았잖아. 그건 그때 얘기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이게 내 칠순 잔치인가? 재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뭐냐? 아버지 앞에서. 미선이가 맞받았습니다. 오빠가 먼저 꺼냈잖아. 생일상에서 유산 얘기를 오빠가 꺼낸 거잖아. 재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됐어. 진짜 됐어. 이 집구석이 원래 이랬어. 아버지는 항상 오빠만 챙겼고 나는 항상 찬밥이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재호의 멱살을 잡으려다 잔치상 모서리에 팔이 걸렸습니다. 쿵! 상이 기울었습니다. 갈비찜이 쏟아졌습니다. 미역국이 튀었습니다. 칠순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상이 쓰러지는 걸 그냥 바라봤습니다. 신발에 미역국이 튀었습니다. 아무도 제 신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불도 안 켰습니다. 어두운 거실 소파에 그냥 앉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창밖에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불빛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생전 장례식을 치렀구나. 자식들이 상 앞에 모여 앉아 내 재산을 나누려 했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아직 내가 그 앞에 앉아 있는데, 마치 내가 이미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게 장례식이 아니면 뭡니까? 저는 그날 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간 게 처음으로 잘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꼴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이 서러움을 모르고 가니까. 다음날 재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죄송했어요. 자리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유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자리가 그렇게 됐다였습니다. 미선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그리고 다음 문장이 이랬습니다. 근데 오빠가 만든 그 초안, 저는 도저히 동의 못해요. 아버지가 공평하게 해주셔야 해요. 재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물도 잘 못 넘겼습니다. 가슴에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사흘 내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위험 수치였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논밭 팔아 서울 올라와서 막노동하고 포장마차하고 철물점 열어서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는 생활 20년에서 셋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사줬는데 돌아온 건 살아있는 내 앞에서 유산을 나눠 가지려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6. 숨겨진 진실 자식들이 뒤에서 한 짓. 사흘째 되던 날 오래된 친구 덕배가 찾아왔습니다. 칠순 잔치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사태를 다 본 사람입니다. 덕배가 소주를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만보가 너한테 숨기려 했는데 그냥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덕배가 꺼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칠순 잔치 한 달 전 재현이가 덕배를 따로 불렀다고 합니다.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삼촌, 아버지가 요즘 판단력이 좀 흐려지신 것 같지 않아요? 깜빡깜빡 하시고. 덕배가 무슨 소리냐, 만복이 멀쩡하다고 했더니 재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삼촌이 좀 증인이 되어주세요. 나중에 아버지 의사 능력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덕배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딸이 변호사인데 딸한테 물어봤더니 성년후견인 제도였습니다. 부모의 판단 능력이 흐려졌다고 법원에 신청해서 인정받으면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살아있는 아버지를 법적으로 판단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통제하려는 사전 준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타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기억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가 몇 달 전부터 제 통장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것. 제가 병원 갈 때 꼭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던 것. 제가 가끔 물건 두는 곳을 잊어버리면 꼭 그 얘기를 다시 꺼내던 것. 다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덕배가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만보가, 미선이가 내 아파트 등기부 떼어간 거 알아? 저는 몰랐습니다. 미선이가 제 주민등록 초본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갔다는 사실을, 본인이 딸이니까 대리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을 제 동의 없이 뽑아간 사실을. 재호도 있었습니다. 재호가 제 도장을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 떼야 한다고 해서 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존재했습니다. 어디에 쓰인 위임장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덕배가 말을 맺었습니다. 만보가, 자식들이 내 뒤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너 살아있는 동안에.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 조용하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즉시 3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통장과 도장을 전부 새로 만들 것. 둘째, 아파트와 상가 명의를 재확인하고 무단 담보 설정 여부를 즉시 점검할 것. 셋째, 유언장을 새로 작성할 것. 공증 유언장으로. 자식들 모르게. 저는 그 자리에서 다 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단호하게.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도장을 새로 팠습니다. 기존 도장은 폐기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니 다행히 아직 무단 담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호 명의로 연대보증 요청이 한 군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적 없는 연대보증이. 변호사가 즉시 이의 제기를 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썼습니다. 새 유언장의 내용은 기존에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파트는 사회복지재단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임대 수익을 10년간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이후 공익법인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예금 3억 중 1억은 장학재단에 기부, 나머지 2억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사용.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살아있는 내 앞에서 다 가져가려 했습니다. 더 줄 것이 없습니다. 공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식 셋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셋이 다 왔습니다. 어색한 얼굴로.
아마도 아버지가 재산 얘기를 하려나 보다 했겠지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유언장이다. 공증받은 거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거다. 셋이 긴장한 눈으로 봉투를 봤습니다. 열어봐도 소용없다. 어차피 내용은 간단하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돌아가는 재산은 없다. 전부 사회에 돌려줄 거다. 내가 없어진 뒤에 너희가 싸울 것도 재현이 내가 나를 판단. 무능력자 만들 것도 미선이 내가 몰래 서류 떼어갈 것도 재호 내가 내 도장으로 연대보증 서류 만들 것도 다 필요 없어졌다. 세 사람이 굳어버렸습니다. 재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조용히 해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 재산을 기다리는 줄 몰랐다. 칠순 잔치상이 엎어지는 날까지 몰랐다. 이제 알았으니 정리했다. 이상이다. 미선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서류는 사실이다. 뜻이 어땠는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이 떠나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볍더군요. 오랫동안 어깨에 얹혀있던 뭔가가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현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들어오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순이 가까운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앞에서 그런 짓을 한 게 저도 제가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죄송합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무릎이 재산 때문에 꿇린 무릎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불쌍해서 꿇린 무릎이 아니라 상속이 사라질 것 같아서 꿇린 무릎이라는 것을 자식이 반성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직 유언장을 바꿀 수 있어서 꿇린 무릎이라는 것을 저는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현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안다. 내가 어떤 아버지였는지도 안다. 돈만 벌어다 줬지 옆에 있어준 적이 없었다. 운동회도 못 갔고 졸업식도 못 갔다. 그게 내 잘못이다. 재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유산 분배를 시작하는 건 그건 다른 얘기다. 그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재현이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유언장은 바꾸지 않는다. 그건 내 결정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아버지로 대한다면 나도 아들로 대할 것이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작년에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70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70에 중학교 졸업 자격을 땄습니다. 시험장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감독관이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 수익으로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갑니다. 아내랑 평생 못 갔던 여행을 이제 혼자 가고 있습니다. 부산도 갔고 경주도 갔고 다음 달엔 강릉에 갑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바둑을 배우고 있습니다. 형편없이 못합니다.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같이 배우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50년 만에 생긴 새 친구입니다. 자식들은 가끔 옵니다. 재현이는 한 달에 한 번, 미선이는 2달에 한 번, 재호는 아직 얼굴을 잘 못 들고 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올 때 저는 반찬을 해놓지 않습니다. 같이 밖에서 먹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제가 계산합니다. 그리고 빨리 집에 돌아옵니다. 자식이니까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제 노후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 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재산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쓰십시오. 죽을 때 가져가려 해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다고 자식한테 미리 다 줬다가 버림받는 어르신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이 아닌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자식이 효도하는 건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여야 합니다. 재산이 사라졌을 때 효도가 사라지는 자식이라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투자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칠순 잔치상이 엎어지던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두 번째 인생의 첫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